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이라지만 제 사랑은 항상 어렵고 기구했어요. 늘 쉽지 않고 늘 평탄하지 않았죠. 힘겹게 어려운 난관을 넘어가면 또 다음 관문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산을 넘고 또 넘은 굴곡진 제 경험이지만 저에겐 너무 소중하답니다. 전 살면서 정말 딱 2번의 사랑을 해보았어요. 50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를 먹고 부끄럽지만 전 남자 경험도 없고 순진하다고 하는 편이 맞을 거예요. 제 첫사랑은 너무 순진해서 왔는지도 모르게 시작됐죠. 전 예술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그 사람은 막 학교에 새로 부임해온 미술 실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 교사와는 다르게 예술고등학교는 학교 과정 외에 방과 후로 실기 수업을 시켜주었는데 정식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대부분 나이가 좀 어리고 아르바이트식으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는 30살에 제법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예술하는 남자들이 덜어 그러듯 더벅머리에 낡은 푸른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전 그림을 좋아하지도 그렇게 큰 소질이 있지도 않았죠. 사실 거의 평범한 수준이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공부나 운동이나 예술이나 모든 분야에 딱히 특출한 소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었던 나를 엄마가 치맛바람으로 여기까지 끌고 와주신 거죠. 전 매사 크게 반항하는 일도 거부하는 일도 없이 부모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하고 쉬운 그야말로 FM 스타일의 딸이었어요. 말 잘 듣는 착한 딸. 이게 그 당시에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고 생활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림을 썩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 배운 대로 열심히 그리다 보면 성취감도 들었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지루하지도 않았고요. 유달리 화창한 날이었어요. 새로 부임해온 선생님과의 첫 수업이기도 했죠. 선생님은 처음 우리가 만난 순간부터 능숙하게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사과나 콜라 따위의 평범한 정물들이 정물대 위에 배치되고 15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겹겹이 둘러앉아 서로의 어깨 사이로 시선을 돌려가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선생님은 우리들 주변을 한 걸음씩 천천히 돌면서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나는 땡땡 대학교 나왔고 순수미술 전공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너희들처럼 예고 출신은 아니었지만 그림이 좋아서 독학했어. 아르바이트 몇 개씩 해가며 겨우 대학을 졸업했고 정물이 다 어디 있냐. 사진 보고 남이 그린 그림 보고 종이 쪼개가면서 연습하고 너희들처럼 좋은 환경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걸 감사해라. 자, 그럼 어때? 더 잘 그려야 되겠지? 집중! 네. 늦게까지 만화책을 읽다 잔 이유 때문이었는지 막 따뜻해진 날씨 때문이었는지 선생님 목소리까지 감미롭게 들려서 전 그림을 그리다가 꾸벅꾸벅 졸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려고 해봐도 헛된 몸부림일 뿐이었죠. 졸음에 정신없이 눈꺼풀이며 고개가 숙여졌는데 그 순간 뜨악하게 뺨에 불이 났어요. 너 요 녀석, 집중하라고 한 지가 언젠데 바로 졸고 있어. 선생님. 눈물이 쏙 날 만큼 아파서 비명을 지르자 아이들의 시선이 몰렸어요. 선생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하게 내 뒤를 지나가셨고 난 얼얼한 뺨을 부여잡고 입을 삐죽거렸죠. 시작이 안 좋은 탓이었는지 전 결국 덧칠을 하고 또 해대서 종이가 너덜너덜 구멍이 나기 직전이었어요. 완전히 그림을 망쳐버린 거죠.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부끄러운 건
같이 수업을 한 모든 사람들과 엉망인 결과물을 함께 본다는 것이었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어디 보자. 민정이는 끝나고 잠깐 남아라. 네. 아이들이 교실을 떠나고 선생님과 나 그리고 엉망이 된 작업물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는 혼이 날까 잔뜩 긴장해 있었죠. 민정아, 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뺨은 괜찮니? 네? 뺨이요? 혼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나는 순간 무슨 말인지 빨리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어요. 선생님은 쑥스러운 듯 본인의 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죠. 아, 네, 뺨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네. 잠만 깨워줄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아파할 줄 몰랐네. 미안하다. 자, 이거 받아. 선생님은 주머니를 뒤적거리시더니 촌스럽게 그지없는 땅콩 캐러멜 사탕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들어가렴. 그 뒤로 난 정말 이상하게도 그림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수업이 끝난 후 실기실로 가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죠. 그 시간, 그곳에는 언제나 선생님이 계셨고 그의 미소가 있었고 그의 향기가 있었어요. 한 명 한 명 그림을 봐주시다가 내 차례가 오기 직전이 되면 가슴이 설레고 그게 쑥스러워서 더 집중하는 척 열심히 손을 움직이곤 했죠. 내 곁에 와서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해주시고 가실 때에는 뭐가 그랬는지 기분이 좋아서 저절로 미소가 띄워지기도 했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전 생리통이 상당히 심한 편이어서 항상 진통제를 미리 복용하곤 했었는데 늘 가지고 다니던 가방 속 약통이 비어 있었죠. 방과 후 시간이라 양호실도 닫혀 있을 것이고 1시간 정도 뒤면 수업도 마무리될 거라서 조금 참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몸에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던 나는 그 상황조차 너무 부끄러워서 티가 나지 않게 온몸에 힘을 주고 참았어요. 근데 고통이 조금씩 심해지고 연필을 들고 있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거예요. 야, 너 괜찮아? 전 대답할 기운조차 없어서 눈을 질끈 감았어요. 순간 눈앞이 핑 돌며 살짝 중심을 잃고 몸이 기울어졌죠. 1, 2초 정도 빈혈처럼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닥을 향해 떨어진 몸이 아프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안겨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민정아, 왜 그래? 괜찮니? 선생님이 쓰러지는 나를 받아주신 거였죠. 괜찮냐고 연신 물으시는 선생님은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셨죠. 난 그 순간에도 뭐가 부끄러웠는지 가까이 한 선생님을 마주하기가 쑥스러웠어요. 괜찮아요. 잠깐 제가 앉을게요. 조심해. 괜찮다며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친구에게 약을 받아서 그날은 조금 일찍 조퇴했어요. 근데 집에 가 있는 내내 나를 바라보던 선생님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가슴이 뛰고 머릿속이 온통 선생님 생각뿐이었죠. 다음날 전 바나나 우유를 준비해서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나가고 난 실기실에 선생님은 혼자 마무리 정리를 하고 계셨죠. 전 조용히 다가가 선생님께 우유를 내밀었어요. 선생님은 나를 보고 조금 놀라시더니 웃으시며 그 자리에서 바로 우유를 드셨습니다. 이제 몸은 괜찮니? 아유, 너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머리를 헝클어뜨리는 선생님의 손길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그날부터 난 암묵적인 청소조였죠. 수업 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아이들이 다 가고 난 후 다시 실기실로 들어가곤 했어요. 그 시간부터는 나와 선생님 오직 둘만의 시간이었거든요. 선생님은 내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따위를 해주셨고 마지막은 항상 교훈 정도의 느낌으로 잘 마무리되었지만
내게 중요한 건 그냥 선생님과 함께 있다는 즐거움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2학년이 지나고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죠. 새 학년이 올라가 실기 수업도 다른 선생님, 다른 교실로 바뀌었지만 전 여전히 수업이 끝난 후 그 교실로 찾아갔어요. 학년이 바뀌어 이젠 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선생님은 나를 보자마자 늘 보이던 그 미소로 반겨주셨죠. 나는 천진하고 순진한 척 선생님께 매달리고 안겼고 선생님은 곤란한 얼굴로 언제나처럼 입시는 정신력 싸움이라는 둥, 큰 화면을 보며 그림을 만져야 한다는 둥 어른의 흔한 교훈 따위를 말해주셨어요. 전 선생님께 친구들 사이의 고민이나 입시생의 고충 같은 시시한 문제들을 털어놓았고 선생님은 재미있다는 듯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선생님께 제잘거릴 수 있는 이야깃거리 하나 더 늘었다는 게 기뻤어요. 선생님을 좋아했던 거예요. 중간고사 시험 성적이 만족스럽게 나오지 못해서 엄마께 꾸중을 들었던 다음 날, 난 선생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리광이었죠. 선생님은 우는 나를 달래주시며 여전히 곤란한 얼굴이셨어요. 전 그 곤란해하는 얼굴을 보자 우욱하는 못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아직 고3의 어린 소녀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죠. 선생님과 나의 삶이라던가 사회적인 규범이라던가 어린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큰 무서움 없는 시절의 나이이기에 가능했던 거죠. 나는 울며 선생님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주춤하시더니 곧 내 등을 두드리시며 괜찮아, 괜찮아 하며 어린 아이 어른을 토닥이셨고 그게 더 나를 화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나를 어린 아이로만 보시는 선생님이 싫었어요. 나도 1년만 더 있으면 선생님과 같은 성인인데 그는 나를 한없이 어리게 보는 것만 같았죠. 전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곤 더벅머리에 어색한 미소가 얄미워서 그대로 선생님께 입을 맞춰 버렸습니다. 선생님은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어요. 나 역시 처음 해보는 행동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요. 그러나 멈추진 않았어요. 나를 떼어내시려고 손에 힘을 주어 어깨를 잡으시는 선생님을 뿌리치고 목에 팔을 둘러 더 매달렸어요. 선생님이 나를 어찌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나서야 나는 쑥스러운 듯 몸을 떨어뜨렸죠. 선생님은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당황해 있었고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실기실을 나와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눈물이 나오고 슬퍼졌죠. 이후로 나는 방과 후에 실기실을 가지 않았어요. 곤란하고 난감한 표정을 하고 있던 선생님의 얼굴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의 일을 후회하진 않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여름방학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기말고사도 끝나 긴장도 풀어지고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축축 처지고 늘어졌죠. 전 친구들과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먹고 싶어서 매점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고 전 급히 시선을 돌려버렸죠. 평소 같으면 멀리 돌아가거나 그 자리를 피했을 텐데 아이들과 팔짱을 끼고 이동하는 중이라서 모른 척 인사드리며 마주쳐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과 지나치며 지나가는 그때였어요. 제 손에 선생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당황하며 뒤돌아봤지만 지나쳐 걸어가는 선생님의 뒷모습만 보였어요. 그리고 온기가 느껴지는 내 손에는 땅콩 카라멜 사탕 하나가 들려 있었죠. 난 눈물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미소가 일기도 했어요. 가슴이 터질 듯이 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죠. 그날부터 난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나가게 되었어요.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며 웃기도 하고 실기실 곳곳에 우리만 아는 비밀스러운 표식을 남겨놓기도 했죠. 하지만 고3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고 저는 엄마에게 선생님과 주고받은 편지를 들키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엄마는 선생님의 작업실을 찾아가 뺨을 치셨고 전 주저앉아 선생님께 해를 끼치지 말라고 빌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다고 빌면서 선생님을 보호하려고 하면 할수록 엄마는 더 잔인해지셨어요. 곧 졸업인데다 학생 신분인 내게 선생님과 그런 관계였다는 꼬리표가 달리는 게 싫으셨던 엄마는 선생님께 조용히 학교를 떠나시라고 사표를 요구하셨죠. 제대로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그렇게 전 선생님과 헤어졌고 눈물로 고3을 보냈어요. 당연히 수능도 망쳤고 대학교도 합격하지 못했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던 엄마는 나를 미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타지에서 외롭고 힘든 생활이 계속될수록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족도 없었고 친한 친구도 없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같은 플랫에 사는 한인 선배 한 명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내 뒤에서 대신 공동 현관문을 열어주며 까부는 말투로 장난을 치기 시작했죠. 니하오? I'm not Chinese. 아우, sorry. 고니치와? 뭐야 진짜? 무시해야겠다. 아니, 무시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장난쳐서. 전부터 같은 학교 학생인 거 알고 있었는데 재미없었죠? 늘 말이 없길래 다시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배는 빙그레 웃고 있었어요. 그 뒤로 만날 때마다 반듯하게 서서 안녕하세요 하는 모습이 늘 보게 되는 선배의 모습이었죠. 이상한 건 생긴 것도 사는 것도 선생님과는 전혀 다른 선배였지만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가 선생님과 무척 닮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 번은 내가 또 한 번은 선배가 서로의 방에서 대부분의 유학생이 그렇듯 가난한 저녁을 먹었어요. 분위기를 내고 싶으면 맥주를 한 캔씩 사들고 플랫 앞 계단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종종 나누곤 했고요. 그때 올려다본 하늘은 별 하나 없이 어두웠어요. 난 까만 하늘 위에 보고 싶은 선생님의 얼굴을 그렸죠. 선배가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지만 이별의 아픔이 쉽게 극복되지 않아서 그냥 모른 척 해버렸어요. 오히려 못되게도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선생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그 선배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죠. 선을 긋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속내를 털어놓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선배에게 선생님이 준 땅콩 캐러멜 이야기 따위를 하며 한바탕 울고 나니 가슴도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았고요. 선배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늘 들어주는 쪽이었어요. 그러던 선배가 나에게 그 선생님의 이름을 좀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난 혹시라도 선생님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망설였지만 질문을 하는 선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마지못해 대답하게 되었죠. 이름을 들은 선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냐며 몇 번 중얼거리던 선배는 내가 한 이야기가 자기가 아는 사람인 것 같다며 아직도 그가 그립냐고 물었어요. 믿을 수 없게도 선배의 사촌 형이 바로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선배는 선생님 역시 나를 잊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며 조심스럽게 내가 선생님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선생님과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을 때에는 우리를 올가매던 것들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져 있었죠. 용기가 생겼다는 게 맞을 거예요. 선생님과 또다시 헤어지는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팠던 만큼 강해진다는 말 맞다나 저와 선생님은 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찾아가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만큼 아프고 괴로운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엄마가 쓰러지시고 아빠는 선생님에게 주먹질을 하셨고요. 저와 선생님은 우리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어요. 선생님은 저희 부모님께 부족하지만 반드시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든 시련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저와 선생님이 술 안주거리 1순위가 되었고 날 모르는 많은 동기와 후배들이 나와 선생님을 알게 되었어요. 부끄럽다며 차라리 보이지 않게 사라져버리라고 엄마가 울부짖으셨고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악 물고 버텨내자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조금씩 포기하시고 인정해 주셨고 나와 선생님은 결국 결혼을 했어요. 힘들었던 만큼 꿈같이 달콤한 결혼이었어요. 선생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고 나 역시 그랬어요. 우리는 예쁜 아들을 둘이나 낳았고 누구보다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죠. 큰 아이는 선생님을 닮았고 둘째는 저를 닮았어요. 가끔 저도 모르게 선생님 하고 남편을 부르면 선생님은 입을 삐죽거리며 틀렸다는 듯 손가락을 내젓곤 했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선생님이 내 곁에서 자고 있었고 저녁을 차리면 언제나 선생님이 내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이들과 깔깔대며 하루를 보내고 밤에는 둘이 영화도 보고요. 전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보물 같았어요. 근데 누군가 그랬잖아요. 너무 행복하면 신이 질투를 한다고 말이에요. 큰 아이가 8살이 되던 무렵에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생 담배 한 대 안 피던 그에게 폐암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전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픈 게 본인이면서도 선생님은 무너지는 나를 일으키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강하게 서 있었어요. 전 두려웠어요. 선생님 없이 내가 이 두 아이를 키우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내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정말 매일을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강해져, 민정아. 할 수 있어. 나 못해. 나 못해요. 자신 없어요. 무섭고.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나봐. 그만 울고, 어? 나 두고 가지 마요. 제발. 할 수 있다고 내가 가고 나서도 너는 행복해야 한다면서 선생님은 매일 나를 격려했어요. 2년, 길지 않은 투병 생활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에게 사랑을 전하던 선생님은 생애 끝 무렵엔 의식이 없었어요. 전이가 되고 강한 진통제가 투여되었고 뇌까지 암덩어리가 잠식해갔죠.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선생님은 내 곁을 떠났어요. 가족도 친척도 거의 없었던 그였기에 조용히 장례를 치루었고 전 남겨진 두 아이를 부둥켜 안고 멍청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내가 입고 있는 검은 상복을 보면서도 선생님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선생님이 나를 떠나다니 그건 말이 되질 않잖아요. 민정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식 듣고 너무 놀라서 미국에서 어제 비행기로 바로 왔어. 선배. 많이 힘들었지? 왜 진작 이야기 안 했어? 선배 때문이에요. 왜 나를 그때 선생님과 이어준 거예요? 민정아. 그냥 그때 모른 척하지. 나 이제 저 두 아이 데리고 혼자 어떻게 살아요? 이게 뭐야. 나 혼자 남겨두고. 선배 때문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 그때? 선배는 어린 아이처럼 우는 저를 말없이 달래주며 미안하다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선배에게 안겨있는 동안에도 저를 떠난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장례를 치르고 나는 일상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선생님이 없는 일상은 내가 알던 그 일상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차가운 얼음판 위를 맨발로 걷는 기분이었죠. 다행히 여유가 있었던 친정에서 기대어 넉넉하진 않아도 어찌하든 생계는 해결이 되었지만 나만 바라보는 두 아이를 홀로 등에 지고 세상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버티기 힘들었어요. 투병 때문에 남편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던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뭐부터 해줘야 할지, 잘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고요. 남편을 보내고 돌아온 첫 주말,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선배가 집에 찾아왔어요. 선배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삼촌이라며 아이들과 어울려 놀아주었죠. 아빠의 빈자리가 고팠던 아이들이 오랜만에 신나하며 삼촌을 따랐습니다. 종일 공원에서 공놀이하며 자전거 타기를 해주는 선배가 고마웠죠. 긴 하루 끝 아이들을 재우고 둘이 술 한잔을 함께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착했고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우리 아이들 또래의 아들도 한 명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다른 성격 탓에 힘든 결혼 생활의 연속이었고 아이를 낳고부터는 별거 생활 중이며 생활비를 보내고 아이와 가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고 얘기해 주었죠. 선배가 보여준 아이와 아내의 사진을 보자 오래전 선생님의 편지를 통해 받았던 선배의 결혼식 사진이 떠올랐어요. 유달리 미인이었던 신부의 얼굴을 보고 땡 잡았다며 선생님과 내가 너스레를 떨었었는데 행복하게 잘 살고만 있는 줄 알았지. 쓴 술을 마시는 선배의 얼굴은 많은 것을 겪어온 사람만 지을 수 있는 처연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기 전까지 2달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서 가기 전에 자주 보자고 말하는 선배와 연거푸 술을 마시며 서로 위로의 말로 보듬었어요. 그렇게 선배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슬쩍슬쩍 우리 집에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양념치킨을 사오기도 하고 비닐봉지에 촌스럽게 담긴 귤을 사들고 오기도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들과 한바탕 놀고 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술 한잔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었죠. 전 선생님이 떠난 자리가 너무 아팠고 선배도 가족이 비워진 흔적이 무척 외로웠던 거예요. 모자랐던 퍼즐이 딱 들어맞는 것처럼 하루하루 선배와 나는 가까워지고 있었던 거죠. 전 선생님이 떠나면서 선배를 보내주고 간 건 아닌가 하는 말도 안 되는 핑곗거리를 자꾸만 찾게 되었어요. 선배가 떠날 날이 다가오고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된다는 사회적 규범이 저를 올가매었어요. 선배는 엄연히 가족이었고 가정이 있는 남자잖아요. 그런데 매일 밤 그와 보내는 그 시간이 마치 방과후 선생님을 찾아가던 나의 그 시절처럼 애틋해지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난 두 아이의 엄마에 무능력한 아줌마가 다 되었는데 선배의 눈 속에 나는 여전히 타국에 와서 사랑에 아파하는 고작 20살짜리 소녀였습니다. 나를 이렇게 순수한 눈빛으로 봐줄 사람이 이 사람 말고 또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루는 작은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고 돌아왔어요. 키도 작고 마른 아이라 같이 싸웠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더 많이 맞은 것에 분해서 집에 오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았죠. 싸운 아이 엄마와 통화를 해보니 평소에 우리 작은 아이가 그 집 아이를 자주 빈정대고 놀렸다고 해요.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회초리를 들고 방으로 가서 혼을 냈는데 차마 매는 들지도 못하고 엄한 바닥만 팍팍 쳐대면서 윽박을 질렀죠. 어린 것이 아빠도 정도 없이 큰 게 안쓰럽고 아려서 혼을 낼 때마다 가슴을 손톱으로 긁는 것 같았어요. 친구한테 왜 자꾸 빈정대고 놀리고 그래? 몰라. 똑바로 얘기 안 해? 너 엄마가 그러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대꾸하지 자꾸? 걔는 잘난 척쟁이야. 맨날 자기 아빠가 뭐 사줬다, 어디 데려갔다 하면서 자랑만 하잖아, 얄밉게. 싸운 아이는 입학식 때도 엄마보다 아빠가 더 나서서 아이를 챙기고 담임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순간 나는
차마 못 들었던 회초리질을 사정없이 해댔습니다. 그리곤 잘못했다며 싹싹 비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미안하다며 나도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강하지 못한 엄마라서, 형편없이 약한 엄마라서 미안했어요. 늦은 저녁 찾아온 선배가 퉁퉁 부은 내 얼굴과 아이 얼굴을 보고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 상황을 물었고, 작은 아이는 삼촌 삼촌 하며 쪼르르 자기 친구를 일러바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그런 애가 있단 말이야? 삼촌 진짜야. 진짜 얄밉지? 야, 진짜. 그래도 참 잘했네. 기특하다, 우리 조카. 히히. 근데 너 그거 알아? 걔는 나처럼 야구 잘하고 자전거 잘 타는 삼촌 없을 거야. 맞아. 그건 그럴걸? 이렇게 하자. 앞으로 걔를 너그럽게 이해해줘. 대신 삼촌이 다음 주에 캠핑 데려갈게. 진짜 텐트 치고. 우와, 캠핑? 진짜? 삼촌이랑 다음 주에 캠핑을 가자는 약속을 몇 번씩이나 받아내고 신이 난 작은 아이는 혼이 난 건 까맣게 잊어버린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선배는 지친 내 어깨를 두드리며 넌 괜찮냐고 물었어요. 선배의 물음을 듣자마자 왜 그런지 이번에는 내가 울음보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내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선배는 선생님과 정말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간 캠핑은 시작부터 왁자지껄 난리였어요.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캠핑에 한껏 들떠 있었고, 삼겹살에 새우에 장보기부터 짐싸기까지 선배 역시 함께였죠. 서울 근교의 멀지 않은 캠핑장을 찾아가서 간이 텐트를 치고 여기저기서 빌려왔다며 선배가 의자와 테이블을 펴놓고 나니 제법 그럴싸했어요. 아이들과 고기를 굽고 라면을 끓이고 사진을 찍고 하루가 눈 깜짝할 새에 흘러갔죠. 놀다 지친 아이들이 잠들고 그 옆에서 맥주 한 캔씩을 마시는 머리 위로는 오래전 미국에서와는 다르게 빛나는 별이 가득했어요. 별을 안주 삼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자 텐트 안에서 아이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름다운 날이었죠. 난 조용히 선배에게 기대었고 선배는 말없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스치듯이 짧은 입맞춤이었죠. 나는 선배가, 선배는 내가 너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손을 잡았어요. 아무도 없는 공원을 거닐 때면 조심스럽게 팔짱을 끼기도 했죠. 시장도 보고 세차도 하고 정처 없이 거리 위를 걸으며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음악을 듣기도 했어요. 문득 바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파도 소리가 들으면 좋겠다고 푸념을 하자 선배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아 끌며 자동차 쪽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즉흥적으로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별거 아닌 행동에도 웃음이 터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즐거움이라는 감정이었어요. 매 순간 그가 곧 나를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났어요. 전 애써 슬픔을 묻어두고 태연한 척 온전히 그 시간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마음속으로 몇 번씩 그 말을 되풀이했는지 몰라요. 그때였어요. 선배의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선배의 표정이 굳어지며 전화를 받지 않고 넘겼어요. 그러자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죠. 난감해하는 그를 바라보며 나는 전화를 받으라고 손짓했어요. 선배는 통화 음량을 빠르게 낮추며 전화를 받았지만 상대 쪽에서 워낙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그의 전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장난해? 뭐가? 생활비 안 보냈잖아. 미안해. 한국도 갑자기 나오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돈 보내는 것 말고 또 뭐가 있어? 이것도 똑바로 못해? 네가 원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었나? 안 보냈으면 사과부터 해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미안하다고 했잖아. 못 들었는데? 그리고 미안하다는 사람 태도가... 생활비 보낼게. 끊을게.
두세 번 전화벨이 더 울렸지만 받지 않자 더 이상 울리지 않았어요. 선배는 말이 없었고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인천에 도착한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두 손은 꼭 잡고 있었죠. 그의 입장도 나의 입장도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인걸요.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실감이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겁게 짓누르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나 지금 잡고 있는 손을 놓고 싶지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선배가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내가 너를 좋아했던 거 알았어? 알았어. 네가 좋아했던 사람이 형이 아니길 빌었어. 만약에 형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때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선배... 만약 그때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기회가 생겼다면 그 기회 역시 나는 놓치지 않았을 거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지금 내가 그 기회를 마주하고 있는 거야? 전 고개를 저었어요. 선배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가 별거 중이고 부부 사이도 좋지 않다는 유혹적인 합리화를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저 역시 두 아이의 엄마고 선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대답 대신 잡고 있던 선배의 손을 놓았어요. 선배는 나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선배는 다시 미국으로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집에 들려 아이들에게 야구 글러브와 공을 선물로 사가지고 와서는 삼촌을 다시 만날 때까지 캐치볼 연습을 꾸준히 해놔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죠. 두 아이들에게 커브볼 따위의 숙제를 하나를 안겨주고 저에게는 가벼운 눈인사만 남긴 채 그는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전 며칠을 고민하다가 선배가 비행기를 타기 전 짧은 메시지를 하나 남겼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나 강해질 거예요. 나를 믿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꼭 그래야만 해요. 내가 강해질 수 있게 도와주어서 고마워요. 선배는 나에게 선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답장을 기대했던 건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선배에게서는 아무런 답장도 도착했다는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언젠간 돌아올 삼촌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둘이서 열심히 캐치볼을 연습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연료 삼아서 나는 조금씩 스스로 일어서는 노력을 했어요. 선생님의 그리고 선배의 빈자리를 시간으로 또 익숙함으로 메꿔가며 혼자의 힘으로 단단해져 갔어요. 아이들은 빠르게 자라났고 야속하게도 선배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고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마치 모든 것이 어제의 일처럼 생생했어요. 전 중간에 몇 명의 남자를 소개받았는데 좋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마음을 줄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박혀서 뽑히지 않는 가시 같은 게 박혀있는 것 같았죠. 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걸 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게 맞을 거예요. 큰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둘째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둘째의 학교는 집과 조금 거리가 있어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난 오랜만에 혼자서 주말을 맞이했어요. 오랜만에 두 아들들의 빈 방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았죠. 해내지 못할 것 같았던 것들을 내가 해낸 거예요. 홀로서 두 아이들을 키웠고 어느덧 어엿한 청년이 다 되다니 지나온 세월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슬픈 일도 괴로웠던 일도 지나고 나니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한켠으로는 태풍이 쓸고 가버린 마을처럼 황량하고 쓸쓸하기도 했고요. 그 작은 마을에 싹이 나고 풀이 자라고 무성해져서 사람들이 모이고 꽃이 피기에는 난 너무 늙고 지친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서랍 한켠에는 삼촌이 예전에 선물해 주셨던 글로브가 들어있어요. 공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낡고 해진 글로브는 그대로였죠. 전 애써 모른 척 서랍을 닫아버렸어요.
예쁜 채로 그렇게 끝나버려서 다행이지 뭐예요. 세상을 해치고 풍파를 막아서서 이룬 선생님과의 사랑이 너무 아프게 끝나버렸던 것처럼 선배와의 사랑도 결국은 축복받지 못할 것이었잖아요. 다행이다.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혼자 잠이 들고 빈집에서 홀로 깨는 게 익숙해질 때쯤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끔 주말마다 찾아오는 둘째 녀석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큰아이가 갑작스런 휴가를 나왔나 생각했죠. 그런데 인터폰에 비친 얼굴은 내가 잘 아는 얼굴이었어요. 선배? 가슴이 미친 것처럼 뛰기 시작했어요. 멍하니 넋을 놓고 있자 한 번 더 초인종이 울렸고 그제야 나는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현관 앞에 선배를 보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먹먹했어요. 안녕. 오랜만이야.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고 선배는 들어가도 되냐며 쭈뼛거렸어요. 오랜만에 본 선배는 조금 마르고 조금 늙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눈물이 다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주책맞게도 주륵주륵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거예요. 선배는 그런 나를 오랫동안 안아주었어요. 선배는 미국에서 본인의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자리를 지켰고 부양의 의무를 다했어요. 오랜 결별을 이혼 사유로 올케와도 잘 이혼을 마무리 지었고 스스로에게 반성과 자책의 시간을 벌로 주었다고 해요. 어찌되었든 그는 그 당시 나를 사랑을 했고 그 마음을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이에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네 곁에 누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불안하고 슬펐지만 인연이라는 게 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네가 많이 보고 싶었어. 선배.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울먹이는 내게 선배는 비닐봉투를 하나 내밀었고 그 안에는 그 촌스럽기 그지없는 땅콩 캐러멜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형이 미안할 때 하나씩 주었던 그 사탕.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선배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죠. 전 선배와 두 번째 사랑을 시작했어요. 새싹조차 자라지 않을 것 같았던 내 가슴에도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들었어요. 전 그래서 인연이라는 걸 믿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랑이라도 두 사람의 진실된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만나고 만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꼭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예디하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